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공교롭게 금요일이고요. 금요일마다 제가 좋은 책이 나오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중앙일보랑 이 칼럼을 보다가 참 이분 되게 내공이 아주 금융과 재테크의 내공이 아주 뛰어나신 분 같은데 라고 딱 느꼈던 분이 그 조원경 교수님이라고 계셨잖아요. 지금 현재 유니스트 교수로 경영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의 경력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시간 주립대에서 이제 파이낸스 석사하고 또 연세대에서 공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90년대 이제 행시 합격한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쭉 하셨는데, 그 대한민국의 산업 메카인 울산광역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역임을 하셨고요. 현재 유니스트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제가 칼럼을 읽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요. 교수님하고 이제 통화도 좀 하고 하다가 이번에 책이 나온다고 해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책을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책 3권이 이렇게 왔는데요. 머니스토리 1, 2, 3인데 이게 뭐 금융에 관한 역사책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소설. 경제학가 조원경의 장편소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머니스토리 비트코인 탄생과 좌절의 비화라고 되어 있어서, 그 제 사촌 형님 중에도 그 한의사 하는 형님이 장편 소설을 옛날에 쓰셨을 때, 우리가 보면 창작 활동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뭘 외우거나 똑같은 그림을 같이 뺏기는 그런 카피하는 건 되게 쉬워도 실제로 그 창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노벨상의 기준도 보면 없던 거를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이론을 만들어낸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창작에 대한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창작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소설이라는 거는 정말 창작인데, 근데 제가 앞에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소설이 그럴싸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하고 합쳐졌을 때 소설이 좀 더 리얼리티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다가오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국제통화기금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특별 기자회견을 했다. 그때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제에 태풍이 몰아쳤다. 재계순위 14인 한보그룹이 도산하고 7인 기아그룹이 뒤를 이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소설도 결국은 엄청난 인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소설을 쓰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제가 글 딱 한 편의 칼럼을 읽고 이분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책을 보내주시면서 책에 대한 간략하게 내용에 대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돈이란 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할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신기술은 왜 거품을 만드나요? 다소 진부한 물음은 아직도 세간에서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정체불명이다. 약 15년이 지났는데도 누구인지 모른다니 말이 되나. 수수께끼 같아 보인다. 차창 밖을 보며 여러 사람처럼 내 스스로에게 돈에 관한 여러 질문을 던져보는데 그가 비트코인 백서에 남긴 신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잔상에 남아있다. 우리는 달러의 경제적 위상이 과대평가돼 모순된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도 제가 늘 좀 주장하는 바긴 하죠. 페드 의장의 입만 쳐다보며 보내는 시간이 안타깝다. 그럴수록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 더 알고 싶다.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왜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암호화폐가 탄생했을까? 나아가 디지털과 그린 혁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이 추구할 가치가 무엇인지 독자와 이야기하고 싶었다. 3부작으로 이루어진 머니 스토리는 독자들과 현대사회에서 돈과 기술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논하는 이야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1편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꿈꿨던 유토피아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비트코인에 제대로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탈중앙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뭐 탈중앙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바는 말 그대로 중앙화, 집중화, 결국은 이 페드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이 중앙 시스템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가. 이 기축통화라는 이 달러의 기축통화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게 되는 인플레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SBB 파산 등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과대평가된 이 달러의 기축통화주의거든요. 사실 그걸 지키려고 미국이 안간 힘을 쓰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다 고민하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역시 보통 분은 아니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머니 스토리 1, 2, 3으로 나왔고요. 책값이 얼마인가요? 한 권당 15,000원이네요. 기하급수적 사회변화가 불러온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위기의 시대, 은행은 파산해도 비트코인은 간다. 인간의 탐욕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독자에게 던지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카톡에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다 보면 꼭 이 광고가 떠요. 그죠? 이 광고를 한 5, 6초 보고 봐야 카톡의 문서를 닫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이 아마 지난번 데이터 센터 사고 이후에 그리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수익성에 아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을 빠르게 읽어보면요. 첫 번째 기사가 남녀 임금에 대한 격차가 한국이 1위, 그래서 출산율 꼴찌로 떨어졌나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참 보면 우리가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참 많이 처져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M자형 여성 고용률의 비밀, 알파걸이란 단어가 우리 사회의 대세가 된 지 벌써 20년인데 그간 여성이 대학 성적은 물론 각종 취업고시에서 남성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통계가 쏟아졌는데, 그런데 여전히 여성과 남성 사이에 큰 폭의 격차가 나타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임금소득이다. 동일 직종, 동일 가치 노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한국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9만 원을
손에 쥐게 되는데요. OECD가 집계를 시작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성별 임금 격차에서 한국은 부동의 1위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은 11.9%, 미국은 16.9%이네요. 이 31.1% 격차가 참. 그리고 1위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인 제니퍼 루비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제1책임자가 된 대가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는 성별 격차 줄이기는 간단치는 않다라는 제목의 지난 6일자 칼럼에서 20대 입사 초기에는 성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지만 34에서 44세 사이에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고 이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고 근거를 들었다. 그건 맞네요.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사이에 약간 경력의 단절이 좀 있다 보니까. 미국도 1982년에는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65센트를 벌어서 한국과 격차가 비슷했네요. 40년 전에는. 이후 20년간 격차가 빠르게 줄어서 여성의 수입이 80센트까지 올랐고요. 하지만 그 후 20년은 격차가 굳어지면서 22년 기준 82센트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루비는 이처럼 격차가 줄지 않는 이유를 여성에게 출산, 육아 책임이 더 많이 전가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임금이 적고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새 직장이나 부서로 옮긴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뿐 아니라 여성 업무가 통상 남성보다 생산성이 낮다는 고용주의 고정관념이 격차의 근본 원인이라고도 지적을 했고요. 2021년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은 70%인데 여성 고용률은 51.2%밖에 안 되네요. 이걸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든지 그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성을 뽑는 일자리는 적은데 일을 하려고 하는 또 여성이 많으면 아무래도 가격을 노동임금비를 낮춰서 뽑을 수가 있겠죠. 여성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만큼 이제 적다는 거니까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적으니까 당연히 임금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 1위이자 합계 출산율도 꼴찌인데 칼럼은 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열쇠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젠더 논란 비화된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이 임금 격차에 시달리는 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유독 한국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보는데 한국은 세계은행 조사에서도 여성 임금 항목에서 25점을 받아서 최하 수준에 지금 랭크되어 있고요. 전문가들은 여성 임금을 고용률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OECD가 발표한 여성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유독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5에서 29세 그리고 35에서 39세로 접어들면서 13.4%포인트 급락을 했다가 40대 이후 재취업하는 뚜렷한 M자형 곡선의 특징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성임금 근로자 노동자 10명 중 5명꼴로 비정규직이네요. 또 시간당 임금도 남성의 60.8%에 그쳤고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30대 워킹맘 가운데 결국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또 재취업하더라도 한시적이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최은기 한림대 경제학부 개공교수는 여성에게 고용과 급여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결혼과 출산, 육아는 고위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네요. 10만 원, 20만 원씩 아동 수당, 육아 수당을 주는 것보다 직장 내에서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고 성별 임금 격차를 해결하는 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우리 백오피스에 여자 차장님이 계시는데 그동안에 다른 동종업계에 있다가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해서 보니까 아기가 어리더라고요. 아기가 1살, 3살 해가지고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요. 방금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네요. 그 출산과 육아 때문에 그만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사회로 나와서 재취업을 할 때 재취업이 용이해야, 그래야 출산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저는 임금 격차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약간 고정관념, 그런 것만을 문제로 생각했는데 이게 출산율하고 다 이어지네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김은석 교수님 칼럼이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20대 일본 유학에서 깨달은 것, 왜 열심히 일해야 하나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사실은 워라벨 이런 말, working, 내가 일하는 거랑 내 라이프에 대한 그런 밸런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파이어족, 그죠? 우리 강원국 작가처럼 financially independent 해서 경제적 자유를 빨리 독립을 해서 retire early, 이게 이제 파이어족이잖아요, 그죠? 나는 빨리 은퇴해서 일 안 할래. 이런 부분이 파이어족이라는 그런 신조어도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우리 김영석 교수님은 왜 열심히 일해야 하나 라고 또 칼럼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저도 이 칼럼을 열면서 교수님의 결론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세가 되면서 대학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갔고 몇 해 머무는 동안에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민이기에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하는 죄책감이었다. 20세가 되면서 일본으로 가셨으면 100세 넘으셨잖아요. 교수님이. 교수님 연세가 1917년인가 뭐 였던 것 같은데 20세였으면 1937년이니까 네, 해방되기 한 7, 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느끼셨나 봅니다. 당시 우리 민족은 너무 나태했다. 놀고 먹는 팔자가 상팔자라고 했고 노랫가락에도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는 흥겨움이 깔려 있었고 양반들은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이쑤시개는 물고 다녔고 배불리 먹고 나서는 모습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내 아내의 얘기도 그랬다. 어려서 친구들과 놀면서 출가하게 되면 우편 배달부한테 가야지 농사꾼에게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걱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일본인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꿈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6.25 때 부산에서 꾼 꿈 아직까지 생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산에서 실제로 꿈을 꾸셨네요. 대연동이라고 있는데 부산 진에서 해운대로 가는 길가에 있는 대연동 교회에서 꿈을 꾸셨는데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서 산 밑에 있는 저수지로 갔고 한없이 두껍게 얼음이 깔렸었는데 그 사람이 36년 동안 얼어있던 얼음이 깨질 테니까 보라고 했고 그의 말대로 연못 얼음이 깨지기 시작했는데
연못 밑을 내려다보았더니 까만 개미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 있었는데 한 마리도 멈추지 않고 분주일하고 있었다. 그 수많은 개미가 일본인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때 옆에 있던 그가 이제 너희도 저렇게 된다며 라며 불쑥 사라졌다. 무슨 꿈이었을까?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고 열심히 일하면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서 한강의 기적이 창출하는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쭉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80년대에 호주의 밥 호크 수상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호주로 돌아가 자국민에게 한국은 지금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지만 곧 앞지르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 현대, LG그룹을 비롯한 중견기업들 모두가 연수원을 갖고 있던 때였는데 회사 간부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일하고 오후에는 연수원에 입소해서 일요일까지 교육을 받았는데 호크 수상이 그렇게 공부하면서 일하는 나라는 없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호주에서는 주말 교육은 상상도 못하던 때였고 교육수당을 받지 않고는 절대 시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사고가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쭉 밑에 요즘 이제 워라밸을 꿈꾸는 이런 여러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나라라고 되어 있으면서 일의 가치란 무엇인가? 예,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일의 가치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이 증대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면서 진리이다. 적게 일하고 많이 놀기 위한 인생이 아니다. 더 많이 정신적 가치를 찾아 성장하면서 더 보람 있는 일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인생보다 귀한 삶은 없다. 공부하면서 일하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하셨네요.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의미로 인류를 위해서 인간적으로 성장하면서 즐겁게 일하는 인생. 네, 알겠습니다. 제가 투자의 본질에도 사실은 그 김영석 교수님의 글을 써놨죠. 투자자의 자화상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제 재작년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고 했지만 그 자유를 경제적 자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돈을 왜 버느냐? 뭐 자존심 때문에 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수준 그 이상의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돈에 대한 좀 철학을 갖고 주식 투자를 좀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투자의 본질에 이 김영석 교수님의 칼럼을 제가 인용을 또 해놨었는데요. 투자자의 자화상. 그 김영석 교수님이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행운은 재앙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결국은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돈을 벌면 다 불행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말씀을 쭉 해놓으신 걸 보고 와,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든 아니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든 돈에 대한 가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이 가치가 도대체 뭔가 라는 부분인데 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글은요. 배구진의 돈의 세계, 다음 위기가 노릴 급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직까지도 지금 금융위기에
이 잔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과거 2008년도에 사례처럼 이게 위기가 번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다. 가군을 맞출 뿐이다. 영어에서는 이제 라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사건의 양상이나 경로가 이전과 달라도 종종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고, 그래서일까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을 발단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일고 있죠. 장차 발생할 금융위기는 전과 다른 확산 경로를 공략할 것이고, 새로운 금융위기가 좋아할 새 경로는 무엇일까? 전보다 약해졌다고 평가되는 미국 금융정책당국의 긴급 권한이 지목이 되는데, 긴급 권한 중 하나가 페드의 개별 금융회사 지원인데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은 개별 금융회사를 지원했고, 베어스턴스와 AIG 등 비은행 금융회사가 연준의 긴급 자금을 받아서 회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연준은 예금만 전액 보장했을 뿐 SVB 등 개별 은행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렇네요. 왜 그랬을까? 개별 금융회사의 주주구제에 대한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 풀이는 절반만 정확하다. 연준이 개별회사 구제금융을 못한 것은 제도 때문이었고요. 2010년 더드 프랭크법에 따라 수정된 연준법 13조 3항으로 제약이 생겼는데, 다만 광범위한 적정성이 있는 긴급 대출 프로그램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코로나 시기 연준의 자금 지원은 이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재무장관으로 활약한 티모시 가이트너가 13조 3항이 계약됐다고 비판해 왔고요. 그는 공저 위기의 징조들 2019년도에 출간됐었네요. 이때 팬데믹 대응에 이렇게 비유를 했네요. 예방접종 등을 장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응급실을 폐쇄한 격이다. 위기에 빠진 크레딧 스위스는 UBS에 매각됐고, 이는 스위스 중앙은행이 윽박지른 강제 결혼에 비유됐다. 샷건 웨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젠가 미국 대형 은행이 부실해졌는데 연준이 나서도 마땅한 혼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폐쇄된 응급실을 다시 열고자 해도 너무 늦은 때가 될지 모른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우디와 손잡은 네이버. 한국 IT 기술 중동 수출 물꼬를 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나라에서 1등인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터지는 그런 회사가 뭔가, 거기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모멘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일 네이버와 사우디 정부의 협약식에 참석한 최선주 네이버 ESG 대외 정책 대표, 그리고 사우디 주택부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 투자부 칼리드 알팔리 장관,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참 네이버라는 기업하고 저랑 뭐 아무 연관은 없지만 참 네이버라는 기업은 존경받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도 네이버가 보면 실질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보면 거의 외국 회사 같아요. 보통 우리가 외국 회사들 그 주주가 어떻게 되지 이래 보면 이제 펀드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네이버의 주주 현황 보면요. 자사주가 8.45%로 제일 많고요. 국민연금이 8.3, 블랙락 펀드가 5.95, 그 실제로 이해진 의장님이 갖고 있는 거는 3.7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선주 좀 전에 이분이 최선주였는데 최선주 대표가 0.01, 한성숙 0.01,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가 되게 좋은 자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자회사 상장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이버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뭐 검색이라든지 포털 시장 전부 다 이제 구글이나 야후 이런 거에 다 뺏겼을 건데, 예, 독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하는 정책이나 보면 참 잘한다라고 싶은데, 네이버의 그 최 사장님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최선주 또 대표님이 또 여성분이시잖아요. 그 네이버 지금 CEO로 가 계신 분이 누구셨죠? 이런 좀 전에 이제 여성 고용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보면 그죠? 대표의 능력 있는 여성분들은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을 깨고 이렇게 능력 있는 여성 대표도 많이 이렇게 예, 탑 매니지먼트에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의 기술 협력자로 나섰는데 30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자치행정주택부 청사에서 사우디 주택부 및 투자부와 사우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사우디 정부의 스마트 시티 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주택부가 네이버와 디지털 전환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사우디 주택부의 마제드 알 호가일 장관과 이렇게 쭉 참석을 하셨고요.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 주도로 서울의 44배 넓이인, 서울의 44배 정말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싱가포르이 서울의 한 1.1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울의 44배 넓이에 이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네옴시티를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네옴시티 수주지원단에 네이버가 참여한 것을 계기로 이번 협약도 성사가 됐다고 하네요. 특히 사우디 주택부와의 협력은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과 별개로 사우디의 건설 사업 전반의 한국 IT 기업의 기술 수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설업 관련 국내 대중소기업은 물론 스마트 빌딩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IT 스타트업들의 중동 진출 가능성도 커질 전망인데, 지난해 11월 살레 빈 나세르 알 자레스 사우디 교통부 장관은 리야드에서 열린 한국과 사우디 혁신 로드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의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사우디의 기술을 적용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네이버 역시 국내 스타트업과 동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우디 진출을 계기로 인공지능 AI와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을 판매하는 기술 B2B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최선주 대표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글로벌 시장 개척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고요. 그동안은 메신저, 라인이나 웹툰 등 주로 B2C 서비스 플랫폼을 들고 해 진출을 노렸지만 이제 기술 자체를 파는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갖고 있는 무형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네이버의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아주 앞으로도 크게 뻗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웜의 심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에도 힘차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